AI에 대한 어떤 선도력이랄까 이런 예. 것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좀 다르거든요. 예, 계획경제 성격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새로운 모델인데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우리가 미국식 모델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한계를 부딪혔던 거고. 정부의 전략이 참 중요하다. 정부의 전략하고 기업의 협력 어떻게 새롭게 조화시킬까. 그래서 미국식 혁신뿐만 아니라 중국식의 혁신도 우리 시스템에 좀 더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AI의 산업적 활용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해서 경쟁을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자, 사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R&D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R&D를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KEIT 이렇게 통상 많이 불려집니다. 여기에 전윤종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산업에 대한 R&D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지원되나 이 얘기를 좀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은 통상교섭 예. 전문가로 산업통상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많이 다릅니까? 사실 제가 한 30년 정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그렇죠. 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30년이 대부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고 산업 정책을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그게 이제 통상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을 볼 수 있고 제가 산업정책, 통상정책 두루두루 했는데 이제 한 마지막 한 5년 정도를 주로 이제 통상협상하고 통상협력 쪽에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산업 분야에도 같이 있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퇴직한 이후에 R&D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무관 행정고시를 패스하셔서 사무관으로 입부하셨을 때는 그 부처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상공자원부였습니다. 상공자원부였나요? 92년에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93년에 김영삼 정부로 되면서 상공부하고 동력자원부가 통합을 해서 그때 동력자원부가 있었어요. 상공자원부가 됐고요. 상공자원부가 그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그때 김철수 장관이 정부 대표를 하면서 협상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수출 실적을 10일 단위로 집계를 해가지고 미디어나 그 언론에 공표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이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그 글로벌 교역이 최근 한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했기 때문에 그 글로벌 교역의 통계 수치를 가장 빠르게 가장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저희가 통계치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세계가 주목하죠. 매월 1일 날 지난달 한국의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산업기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떠십니까?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 뭐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마는 공직에서 또 오랫동안 보셨고 또 직접 정책을 하셨고 또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R&D를 지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그 산업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네. 상당히 좀 기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산업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이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전통적인 이런 제조업 분야 그리고 섬유와 같은 이런 굉장히 좀 과거의 그 경공할 같은 생활에 밀접한 제조업 네.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잘 갖춰진 나라는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기술처 수준이 세계적으로 뭐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좀 구체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네. 그 강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예. 역시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렇죠. 예, 기술 수준이 미국이 높고 예.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지금 무섭게 올라온 중국. 예, 특히 반도체 이런 거 걱정이더군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일관되게 이제 발달한 거는 예. 우리나라 산업 발달사를 보시면 우리가 제조 기술 어떻게 보면 매니팩처링 기술에는 항상 특화되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과거 우리 산업 발달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정유하고 석유화학 시작해서 관련된 숙련 기술이 철강 이어서 자동차, 조선, 예, 조선, 예. 그다음에 뭐 이 디스플레이, 그 반도체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보이는 네.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 기술, 생산 기술이 뛰어났고요. 제조 기술, 생산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완성품을 만드는 뭐 세트업체라고 그러죠.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뛰어났는데 그 뒷받침해주는 이걸 이제 받침해주는 우리가 부품 소재랄지 이 원천 기술 측면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화를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이 굉장히 뭐 주관적인 평가긴 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그 전문가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88 정도 되지 않겠냐. 예. 아직은 중국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산업 경쟁 기술 수준이 좀 높다고 보고 그렇죠.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근데 평가합니다. 뭐 현재 위치를 뭐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수치화해 주셨긴 한데 이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추세라면 88이 아니라 68이라도 예. 괜찮은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희망컨대 정말 높은 각도의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좀 정체 상태인지 오히려 이렇게 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을 달리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통상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더 그런 걸 많이 이제 닥치게 될 텐데 우리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한 거니까 예. 과거에도 뭐 사실 우리가 뭐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을 받았잖아요. 예.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과거는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개방하고 좀 더 자유무역을 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 압력이나 압박이 왔잖아요. 예. 우리 관세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식의 압박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개방할 경우에 좀 더 잘 대응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개방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반대로 상당히 좀 산업 경쟁력이 열악한 분야, 과거 이제 전통적으로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 네. 그다음에 일부 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개방에 부정적이거나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저희가 개방할 경우에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전체 이제 국익의 파이는 커질 거라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의 통상 압박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과거 같이 개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장을 닫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벽을 높이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벽을 높이고 미국의 시장을 닫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니까 과거와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이 방정식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시장을 개방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네. 이런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 닫힌 시장을 계속해서 열어 젖히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기관 명칭이 굉장히 길고 예. 조금 생소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케이트라고 예. 돼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예. 어떤 기관이? 저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기술개발 R&D를 실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R&D 자금 지원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수치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3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3년에 우리나라 R&D가 120조 원이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R&D 120조 원 중에 뭐 좀 잘라서 30조 원 정도는 정부 R&D고 90조 원은 민간 R&D였고요. 30조 원 정부 R&D 중에 저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3조 원 정도였습니다. 10% 이상이네요. 예, 10% 좀 넘습니다. 정부 R&D 중에 10%가 넘는. 정부 R&D는 가장 큰 부분이 기초연구, 대학이나 연구소, 출연연구에서는 기초연구 쪽에 대부분 가고 저희 같이 기업을 지원하는 R&D 자금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한 연간 3조 원, 지금은 올해는 기준 3.4조 원 정도인데요. 3.4조 원을 우리 산업 전반,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에서 철강, 석유화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R&D가 좀 줄었다. 그래가지고 이래야 되냐 이런 여론도 있고 보도도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또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다만은 어땠습니까? 직접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이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정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에 그게 이제 정부 예산 통계에 따라 다른데 31조라고 볼 수도 있고 한 뭐 28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4년에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25년에는 이제 다시 23년 이전 수준으로 좀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상당한 우리가 새로운 산업 전환기에 있었고요.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좀 더 과감하게 개발하는 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우리 연구 인력들이 좀 더 신바람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중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말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 뭐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영역이랄지, 그다음에 바이오 영역이랄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리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 인프라도 조성하고 실제 연구 인력도 적극 지원하고 실제는 R&D 프로그램도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민간이 90조 그리고 정부가 30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3조고 산업부가 한 5.5조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R&D는 정부와 민간 R&D에 연결하고 동시에 민간 R&D를 견인하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자체의 R&D 재원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R&D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고리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업부 한 5조 원으로 민간의 한 90조 원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려주는 매칭도 하고 투자의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영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R&D도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R&D를 하는 건데 R&D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KT의 수장의 입장에서. 정부 R&D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우리 세금이 그렇죠. 그리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 결과 실제 이제 예.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시장이 판매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 경제를 더욱 이제 윤택한 그렇죠.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 하는 R&D, 그러니까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교육평가원에서 R&D도 어떻게 보면 앞단의 중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실증이나 디벨로프먼트 과정이라기보다는 앞단에 이루어지는 게 제가 이제 좀 처음에 저희가 WTO 말씀을 드렸는데 WTO 질서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든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지원하더라도 괜찮은데 지원한 결과 그게 이제 실제 외국에 수출을 확대하는 보조금으로 될 경우에는 예. 상대방 국가에서 그에 대한 상당히 좀 제한을 하고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 그 산업기술 R&D 정책은 상당히 요소기술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네요. 앞단에 중심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과를 낼 때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좀 롱텀하게 봐야 수출이 된다는 어떻게 얘기죠.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R&D 투자하고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R&D 투자는 상당히 좀 요소기술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성격이 있고 직접 수출을 하는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소재나 부품 소재 부품이나, 장비? 예, 장비를 하는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운 WTO 질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술 패권 경쟁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그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없이 미래 패권 핵심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네. 저희 기술 분야 형태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성과도 그런 식으로 좀 진화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또 이런 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좋은 데라고 막 지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전화 오죠. 예. 여기 보조금이야 이거.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 살짝 그래서 KT의 어떤 기관이라는 게 진정성을 갖고 하시지만 그것도 되게 테크니컬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원장님 기간 중에 KT의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연간 예. 3.4조 원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금 지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를 통과할 때는 한 150개 정도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예. 150개 사업을 실제 저희 이제 R&D 과제화를 만들어서 예. 할 때는 하나당 8억에서 3,2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R&D 그러니까 과제가 기술 개발 과제가 예. 한 3,0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이 과제가 실제가 한 사업당 한 8억 정도, 예. 연간 8억 지원이 정도, 되는군요. 예, 연간 8억 정도 되고 그게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한 번 선정되면 4, 5년 이렇게 계속 이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한 작게는 500개, 많게는 800개 정도 신규 과제가 나오고요. 예. 그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제조업 전반의 핵심적인 요소 기술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네. 성과가 뭐냐? 그러면 무슨 뭐 딱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기 R&D라는 게 뭐 이게 정부 넣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기반. R&D 그죠? 중에 그렇게 딱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분야는 방위사업청에서는 R&D예요. 방위사업청은 우리 전략화를 위해서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뭐 도입을 하거나 구매를 하고 어떤 분은 자체 개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기에 나오기 때문에 예. 방위사업청의 성과는 이겁니다 할 수 있지만 저희 그 산업기술교육평가원에서 네. 하는 과제는 요소기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최종 제품의 완제품에 대해서 일부분을 들어간 거고요. 이제 가장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는 가장 저희가 이제 성과를 많이 보였던 분야는 2차 전지의 양극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예. 이게 저 한 15년 전부터 지원했던 사업들이고요. 지금 알려진 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기업들이 지원 기업이군요.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15년 전, 20년 전에 저희 기관에 그렇게 좀 프로그램들, 작은 프로그램들을 그렇군요. 이용해서 기술 개발했던 거고 그걸 축적해서 성과를 낳았던 거고요. 가령 이제 요즘에 HBM 같은 경우는 HBM의 이제 적층화에 필요한 TSV 기술을 할 때 들어간 소재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급망의 가장 주요 산업 공급망의 필수적인 소재 같은 분야도 상당 부분 저희 프로그램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조금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특정 산물에 대해서 이거다 이렇게 나는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 제조업 부분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브렉스루가 필요했던 부분에 민간과 정부가 같이 공동 연구한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중견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한테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소부장이라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가 없으면 사실 전방산업이라는 게 올스톱 되는 거니까 또 몇 년 전에 왜 일본하고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같은 뭐 전쟁 같은 어떤 그런 기간도 겪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잡히기도 했는데 이런 R&D를 통해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됐었으려 봅니다만. 그때 보면 상당히 외부의 충격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교회가 됐던 분야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은 각각 이제 간단히 우리 산업발달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완성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립, 가공,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소재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을 했던 게 이제 그래서 한계를 느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IMF 경제위기도 그런 측면이라 볼 수 있거든요. 양적 성장이 이제 한계를 달하면서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본 거죠. 밸류체인을 보면 우리 공급망의 밸류체인이 자기 완결적인 구조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이 얼마나 약한가를 이제 여러 번 양적인 성장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간절 때도 느끼고 또 일본의 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도 느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귀한 소중한 교훈을 느꼈던 게 우리 대기업도 단순히 조립, 가공,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국내 생태계 안에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을 같이 생태계 안에 둬야겠다는 굉장히 대기업도 수중한 걸 느꼈고요. 뭐 대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 R&D 프로그램이 정부의 자금은 소재 부품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에 가더라도 이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불화수술일지 뭐 포토레지스터 이런 게 일본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벨기에나 독일 이렇게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국내 또 다른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결국 되려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소재 부품을 할 수 있거든요. 돈만 R&D로 지원하면 안 되고 그 전방 산업에서 전방 산업 테스트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는 계기로 많이 활용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 그 산업부 상기평의 R&D 프로그램도 이런 수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반도체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칩워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됐고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생각되어졌던 대만은 굉장히 좀 그죠? TSMC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상기평에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화 예.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냐. 쓰셨을 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요? 반도체는 우리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도의 복합적인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보통 기술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료에서 실제 제품까지 이때 이제 공정하고 얼마나 단순히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 좀 단순하고 간단한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저희가 이제 배터리나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세계적인 최강자로 휩쓸 수 있다는 되게 짧아요. 원료에서 상당한 좀 간단한 그쵸. 상대적으로 간단한 네. 공정을 통해서 여기 뭐 장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최종 제품 나오는 분야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유, 이게 장비 워낙 부품이. 복잡하고 장비도 복잡하고 공정도 복잡하고 그렇죠. 이 분야는 정말 고도의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수준이 그렇고 상당한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지금 중국이 쉽게 따라오 추격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간단한 이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이 사이클이 간단한 산업에 비해서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경쟁력 있는 그 반도체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고 또 반도체 경쟁을 강화하는 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 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R&D 기술 개발 측면에서 많이 지원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분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패키징 분야 그리고 팹리스 네.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좀 최근에 인공지능 추세에 맞춰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좀 최근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에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팹리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도 가장 중요한 게 설계 기능이라고 할 수 그럼요. 있는데요. 설계 업체만 맡겨놔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설계 업체뿐만 아니라 이 실제 수요 업체, 현대자동차일지 뭐 LG전자 같은 수요 업체와 이 팹리스 설계하는 업체 같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계적 접근을 반도체 산업 생태계적 접근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같이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상기평의 R&D 지원 중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그 지원 비중이라고 할까요? 예. 대기업이나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 지원 기관이고 예.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R&D 과제는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을 맡고 예. 그 새로운 기술할 때 기업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나 그다음에 그 유사한 참여 기업들이 같이 한 컨소시엄 형태로 되고 있고요. 요걸 주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은 R&D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주로 R&D의 그 기술의 발전 방향, 그다음에 기업의 수요 이런 걸 많이 제시해서 과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다 참여하는데 네.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실제 자금을 수혜자로 나눠보면 대기업은 과거에는 한 6, 7%였고 지금도 10%가 되지 않고요. 네. 대부분의 자금이 중소 중견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 90%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에도 있겠습니다만 산업구조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라든지 그 편중된 반도체가 요즘 들어서만큼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외풍에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AI에 대한
그 어떤 선도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장님이 보시는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 또 대안 이런 얘기도 현장에 계속 오랫동안 통상 전문가로서도 산업 전문가로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역시 이제 인구 역학이랄지 이제 그런 측면이라 그건 이제 별도로 논의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미국의 이제 혁신 모델에는 익숙한데 중국의 혁신 모델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프로님이나 저나 우리가 이제 80년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계획 경제는 일정적인 양적인 성장을 하지만 질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없어서 계획의 비효율성이랄지 그렇죠. 각종 렌트 추구에 이를지 아니면 부정이나 비리가 만연하면서 계획 경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 모델은 계획 경제 성격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새로운 모델인데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식 모델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한계를 부딪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전략이 참 중요하다. 정부의 전략하고 기업의 협력 을 어떻게 새롭게 조화시킬까. 그래서 미국식 혁신뿐만 아니라 중국식의 혁신도 우리 시스템에 좀 더 적극 도입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가장 지금 어려운 본질적인 산업 경쟁력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석유화학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 공업화의 시작은 정유공장 울산 정유공장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60년대 석유화학이 시작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화 공업화의 상징이고 아직도 우리나라 작년 통계에 보면 수출의 5위 6위를 철강하고 석유화학이에요. 석유로 1등이었어요. 예, 수출. 1등이고 지금도 재작년 통계면 철강하고 석유화학이 품목 중에 5위 6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품목들인데 왜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이런 요인들도 잘 보면 정말 우리 산업에서 중국의 변수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업계들도 지금 같은 글로벌 과잉 생산 철강에서 다 겪었던 거예요. 조선에서 겪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선이 제일 먼저 어려움이 닥쳤었죠. 그런데 조선은 다행인지 아니면 부활했던 게 우리가 친환경 LNG선, LNG 추진선, LNG 운반선 같은 친환경 흐름을 어려운 가운데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비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석유화학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철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과 글로벌 동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석유화학이 아닌 비석유화학 분야, 뭐 배터리 같은 분야랄지, 그다음에 그리고 정밀화학 분야 이런 분야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분야를 좀 잘 보고 한편으로는 구조 정도 해나가야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이 인프라나 기술 개발을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분야는 혁신 모델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동향, 글로벌 산업 동향 특히 중국의 산업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을 옛날 과거에 이제 미소 간의 무기 경쟁, 그 암즈 레이스, 비슷해요. 암즈 레이스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같으면서도 이제 차별화되는 게 어쨌든 뭐 LMM 우리가 AGI라고 하는 이게 생성형 그 AI의 기본 모델을 만드는 그게 이제 미국이 워낙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뭐 딥시크라고 하는 충격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같이 그러니까. 엘레멘 모델을 봤는데 그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축은 산업적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보면 전자상거래일지 전자화폐랄까 이런 거 가장 그러니까 실제 빨리 ICT 기술을 산업에 서비스업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지금 암스레이스에서 AI에 대한 산업적 활용, 로봇에 활용한다거나 제조 현장 활용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이 중국이 역점을 두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중국의 AI의 산업적 활용을 벤치마킹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해서 경쟁을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추격자 모델이라고 흔히 말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이 뛰어난 제조하고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양적인 성장을 했고 질적인 전환도 어떻게 보면 경쟁가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기업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했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도 좋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자신 있었거든요. 글로벌 시장 영역이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이제 인구도 거의 30배 늘고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우러하는 또 다른 생산성 향상의 혁신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그리고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에서 첨단화 좀 더 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케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도 우리 산업의 아주 구조적인 성장이죠. 사실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산업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다 똑같이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케이트가 앞으로 여기는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AI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이 분야 역시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그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에서 민간에 90조, 정부의 30조, 저희가 이제 3.4조 원 정도 하는데 민간의 90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뇌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일지 세포 배양일지 이런 혁신적인 굉장히 좀 도전적인 R&D 과제를 하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러니까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도 독자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분야거든요. 이제 R&D 분야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말 핵심적인 기술 개발들인 거죠. 그게 이제 집중하지만 여기와 함께 동시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분야,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과제들을 같이 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R&D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뭐 지난 정권 때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R&D가 줄어도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R&D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게 잘 쓰여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자고요. 근데 어쨌든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같은 거라서 물을 꾸준히 부어줘야 콩나물이 다른 시루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또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원장님이 생각하는 새 정부의 R&D의 청사진과 전문가로서의 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R&D를 통한 기술 개발은 우리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보완하고 개선하기 필요한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갈 수 있던 거는 우수한 인적 자본이고 그 우수한 인적 자본이 이렇게 산업 분야에 네. 기술 개발 분야에 많이 들어올 유인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R&D 예산 당연히 이제 양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네. 보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 개발에 좀 높은 의미를 두고 그 분야 하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하에 정부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쪽에 효율적이고 많이 투자될 수 있는 좀 정교한 우리 행정 시스템하고 그렇죠. R&D 생태계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R&D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공학을 하든지 자연과학을 하든지 그죠?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대학병원이나 개원이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환경부터 조금 의식의 전환이 있어서 우리 산업 분야에 특히 기술 개발 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 케이트가 또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산업 통상 전문가이시면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니까 케이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희 그 케이트가 지향하는 게 이제 미래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회사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같은 산업화 그리고 또 민주화 계속해서 이뤄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세계인이 사랑하는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이제 됐는데요. 정말로 그 좀 더 살기 좋은 정말 그런 나라를 가려면 아직은 또 갈 길이 많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산업 경쟁력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는 게 저희 상기평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산기평의 임직원들이 다 합치면 얼마쯤 되시나요?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제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한 450명 정도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본사는 대구에 있고요. 대구에서 있고 대전에 좀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분야, 이 전산 운영하는 분야하고 정책 산업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분야는 좀 대전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우리 중견 중소기업 또 대학 또 일부 대기업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기술 혁신의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디자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R&D를 하시면서 또 그러한 지원 기관들 회사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면 아마 짧은 기간 내에 3년, 5년 혹은 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그런 국격을 갖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인터뷰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 또 R&D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통상 전문가시니까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 좋은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